안나경 앵커가 시작을 알려주시죠.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자리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앉아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소셜라이브 오늘은 밀착 카메라 팀이 나왔습니다. 연지원 기자 그리고 정원석 기자가 나왔는데요. 오늘 무슨 얘기 하실 거죠? 오늘 직거래 사기에 대해서 네, 네. 아마 마이크를 마이크를 잠깐만요. 가까이 예.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직거래 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 그 지난달에 2주에 걸쳐가지고 밀착 카메라에서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이부작으로. 네, 2부작으로 2주에 걸쳐가지고 다뤘는데 그 내용을 좀 오늘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아무도 예. 아니, 사기를 무슨- 당하지 말자 이런 예. 차원에서. 무슨 사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나요? 하던 얘기 어떤 건가요? 어떤 걸 비하인드 얘기. 하시? 아니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아. 연지환 기자도 처음 이제 스튜디오에서 만난 거고 정은석 기자 처음 만난 건데 네. 유저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그 수습 기자 생활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때는 저 때는 이제 52시간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어가지고 네. 경찰서에서 먹고 자는 일을 하거든요. 수습 기자들이 네. 7주를 했는데 네. 그 중에 4주에 제 일진이었습니다. 제 수습 때 처음 만난 일진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많이 웃는데 네. 그때는 엄청 무서웠습니다. 어, 야, 오늘 그때 되게 잘해주지 않았나요, 제가? 원래 일진들은 다 그렇게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다 그렇게 기억하는데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럼 좋은 얘기 했던 거는 기억을 못하고 원래 그런 거죠. 네. 수습 때 아무튼 그때 기억이 납니다. 경찰서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보고를 하고 많이 혼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기억나는 게 서앵커가 제가 그러니까 저를 거쳐가는 수습 기자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단독을 가지고 왔어요. 아 그랬나요? 그 저기 동작경찰서 예. 뭐 김연아 관련해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김연아 선수 예. 관련한 무슨 단독 예. 뭐 사이버 수사팀이 예. 어.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그 기사를 제가 그걸 또 썼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습 기자 가지고 온 내용을 가지고 썼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유 절대 못 까먹죠. 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예. 아무튼 그랬고 연지원 기자. 연지환 기자도 처음 봅니다. 스튜디오에서. 네. 밀착이 나가 있으니까. 근데 항상 요즘 제가 특히 겨울철에 보면은 힘들진 않나요? 나가 있는 게? 응? 바깥이 편하죠. 아 그런가요? 아 겨울에 추워서 뭐 알면서 추워서 항상 보면은 밀착은 오히려 더 많이 하잖아요. 그냥 현장 나가는 게 많아가지고. 그게 오- 좋은 거 아니에요? 아. 회사에만 있으면 좀 갑갑하지 않아요? 네, 저도 현장을 좋아합니다, 사실. 네, 저도 현장을 좋아하긴 하는데 유독 그 현장 취재가 많아가지고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아니,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확실히 바깥에서 뭐 이제 멘트를 또 밀착은 스탠딩 멘트가 많잖아요. 예. 이제 멘트를 정하고 있다 보면 손이 얼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터치도 잘 안 되고 막 오타도 계속 생기고 이러다 예. 보니까 가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조금 아니 근데 정원석 기자가 소셜라이브를 사실 몇 번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신나서. 예전에는 사실 예전에 이진이 있다고 좀 편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보죠. 오늘 아까 전해드렸는데 중고거래, 네, 중고나라. 네. 중고장터 사기범들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직거래 사기라고 해야 되는데 예. 왜냐면 꼭 그 직거래가 중고만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예. 새 제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취재를 했던 거는 직거래 사기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그 당하는 사기, 예. 가령 가령 뭐 돈을 먼저 선입금을 했는데 물건을 안 보내주고 예. 이제 상대방을 신고를 했더니 범인이 잡혔다더라. 근데 잡혔는데도 돈은 못 돌려받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흔한 예. 그 직거래 사기의 뭐 대표적인 경우들인데 이런 예. 경우가 아니라 예. 전문꾼들에 대한 취재였습니다. 예. 지난달에 다뤘던 그 직거래 사기 기사들은 전부 조직적으로 하는 예. 직거래 사기 조직이었고 그 조직들이 지금 수년째 이게 거의 7년 정도를 해왔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는데 이 7년 동안 취한 이득이
수백억이 넘는다고 해요. 네. 예, 근데 이 돈을 지금 어딘가에서 피해자들은 계속 발생을 반복해서 하고 있고, 예. 그 단건은 액수가 작을 수 있지만, 뭐 예. 몇십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이 정도일 수도 있지만, 이게 모이다 보니까 예. 굉장히 큰 그렇죠. 액수인데, 피해자들도 많겠죠. 피해자도 굉장히 예. 많은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잡히고 있는 거는 분명히 수사 당국의 의지에 문제가 있거나 수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예, 뭔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금까지는 그다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 개개인들의 어떤 직거래에서 운이 좀 없었네. 그냥 예. 이 정도로 아마 치부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아니다. 이거 조직적인 사기고 마찬가지로 그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안을 대해야 한다라는 네. 차원에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예. 네. 안혜경이 그런 중고 장터에서 직거래 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앞으로 더욱이 하기가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정원석 기자 리포트에 보면 피해당한 대학생이었나요? 네. 그분이 이 사람들이 보면 안 걸릴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말이 확 와닿더라고요. 네. 그만큼 뭐 제도가 미비한 건지 아니면 수사 방식에 허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워낙 우리 사기 범죄율 1위가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워낙, 네. 확실한 얘기입니까? 어떤가요? 달라졌나요?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 기사도 그런 그런 거예요. 사기 범죄 건수로는 뭐 네. 네. 저는 뭐 아무튼 온라인 거래가 좀 많아지면서 그런 경우가 뭐 사기 네. 건수가 좀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에 이게 많이 사실 하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직거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직거래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물건을 서로 이렇게 나눠 쓰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물건에 어떤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인데 그리고 이제 개개인들 사이에서 돈이 오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예. 가게에도 보탬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일이긴 해요. 직거래는. 예. 그런데 이제 아, 보통 그렇죠. 예. 당연히 이제 그런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외는 주로 직거래가 굉장히 이제 공신력이 있고 명망이 있는 예. 어떤 그 중개 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예.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는 거죠. 예. 중개 회사가 지금 없다라고 봐도 근데 중개 회사가 있으면 수수료를 받아가잖아요. 수수료가 들어갈 수 있지만 예. 대신에 중개 회사가 사기일 경우 뭐 아. 물건이 잘못됐을 경우 보증을 해준다 이 얘기죠. 보증을 해주죠. 예. 전액을 물어주거든요. 그렇군요. 예. 저는 사실은 중고장터에서 직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음. 저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예. 백화점만 하나요? 사장님은? 아무튼 인터넷으로 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 결제라는 걸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직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제 주변에서 보면 직거래를 하는데 제 주변에서도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데 물건이 안 와가지고 사기를 당했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네. 좀 심각한 것 같긴 합니다. 이거 네. 보면. 네. 그 아무튼 두 분이서 취재를 1부작, 2부작인데 먼저 취재를 하고 나중에 취재를 한 건가요? 둘 다 정원석 기자였죠. 둘 다 정원석 선배가 하고 예. 저는 사실 여기 나온 이유가 제가 직거래를 많이 하는데 예. 좀 사기 피해 좀 방지하고 이제 좀 배우는 입장에서 저는 좀 배우려고 나왔다고요? 보조하려고 나왔습니다. 배우려고요? 좀 혼자 이제 두 분 가시고 나면 예. 좀 혼자 계시면 이렇게 네. 밀착 팀으로서 좀 아, 그래요. 그 역할도 중요하긴 한데 배우려고 하면 그냥 유튜브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같이 두 분이서 얘기를 네. 경험이 있잖아요. 예, 중고장터 저는 직거래 한 경험. 그러니까 그 경험들 토대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 확실히 조금 마음이 편한 것도 있기는 하네요. 오늘 선배께서 준비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빠르게 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직거래 이 중고 직거래가 저 한 번도 사기를 당해본 적이 없는데 일단 이렇게 앵커분들 있을 때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예. 초초님께서 먼저 기자님들은 직거래 사기 당한 적 없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안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사실 저는 직거래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해외 직구도 많이 해봤고 해외에서도 해외의 그 판매자와 직거래를 하는 이베이를 통해서 직거래를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이게 한국에서 중고 장터를 통해서 직거래를 했다가 제가 사실 사기를 당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왜 우리나라는 이런 중개를 해주는 곳에서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고, 이게 거래를 정지해달라고 은행에 요청을 해도 거래를 정지할 수도 없고, 이게 사기가 명백한데 돈이 한 번 넘어가면은 우리나라 민법상 이거 돌려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은. 선배 피해액이 얼마나 피해액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닌데 이게 좀 창피해요. 이게 참 예. 어디 나와가지고 이게 공개적으로 내가 직거래 사기를 당했다 이런 얘기하기가 참 창피한데 제가 두 번을 당했어요. 근데 한 번은 50만 원. 50만 원. 예. 50만 원. 이게 TV를 중고로 사려다가 이게 그때 좀 돈이 없어가지고 TV를 하나 좀 놓을까 집에 TV가 없어서 네. 놓을까 하다가 싸게 판다길래 하려고 했는데 낼름 이 고등학생이 50만 원을 챙기고 물건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 신상을 털어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범인을 잡았어요. 네. 일단 그래서 선배께서 말씀하신 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호기심에 혹은 뭐 용돈 벌려고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기잖아요. 네. 근데 선배께서 1주, 2주에 거쳐서 취재를 해오신 거는 좀 이게 조직적인 뭐 집단의 그런 사기 네. 그런 게 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기는 한마디로 뭐 아이폰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벽돌만 왔더라 뭐 이제 이런 식의 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안 보내주는 택배 거래도 직거래로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네. 아. 택배 거래도 직거래에 속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직거래는. 네.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사기는 사실 범인을 잡는 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수사기관에 의뢰만 해놔도 검거율이 사실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경우에 다 잡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기를 치는 범죄자들 자체가 아주 능수능란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본인들의 신분을 감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뭐 본인의 통장을 이용했든 본인의 핸드폰이 이용이 됐건 지인 것을 이용을 했건 이래서 조금만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결국에 잡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조직적인 사기 범죄는 지금 수년째 잡히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뭐 일반적인 거나 조직적인 사기범들이나 어쨌든 핸드폰이나 예. 휴대전화 번호나 통장 이런 거 사용하는데 네. 더치트에 넣어보면 더치트라고 네. 사기꾼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같은데 좀 이용하면 좀 쉽지가 않나요? 일반적인 사기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핸드폰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사기를 쳤을 때 이게 이제 신고가 등록이 되고 더치트 같은 사이트에 등록이 되고 이러면은 그 상태에서 며칠 동안을 더 버티면서 사람들한테 저 사기 아니에요, 돈 돌려드릴게요, 내지는 물건 보내드릴게요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많은 액수를 흔한 말로 땡기는 거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치트 검색만 해봐도 사실 웬만하면 알 수 있어요. 예. 진짜 내가 최초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안 나오겠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더치트 검색만 해보는 게 습관만 돼도 이런 사기, 일반적인 사기는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적인 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팀으로 활동을 하는 건데 선배께서는 이제 이번에 이른바 그 놈들을 취재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가 왜 더치트에서 검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느냐 하면은 더치트에 등록되는 핸드폰 번호나 이런 것들이 거의 항상 새 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몇 번 정도 사기에 이용이 되면은 바로 이 핸드폰 번호를 더 이상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궁금해질 수 있는 게 있죠. 어떻게 그러면 그런 핸드폰 번호가 무한으로 자꾸 생성이 되느냐. 근데 이건 이제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유심 칩을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것만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쓸 수 있는 유심 칩들이 있잖아요. 이제 선불폰 예, 같은 선불폰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근데 이거보다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가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취재했던 부분인데, 바로 재택 알바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뜯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이. 그래서 여기 솔부엉이님이 대포폰 네. 써서 안 걸린 건가? 뭐 대포폰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포폰을 뭐 넓게 정의를 하자면은 나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폰을 쓰는 거니까 다른 어떤 범죄에 이용을 한다고 봤을 때 재택 알바로 구한 사람들의 개인 정보인 핸드폰 번호
이것도 대포폰으로 사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김은환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그래서 사기건은 그럴 수 있지라는 인식도 있죠 라고 하는데 그래서 더 피해 수가 좀 커지는 게 아닐까 이런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2주 혹은 취재 시간까지 합치면 더 길게 선배가 그 놈들을 이제 추적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 조직적인 범죄, 조직적인 사기 집단과 좀 만나게 되셨는지 어떻게 그 과정을 좀 이게 이제 사실 제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없었고 이게 이제 이런 조직적인 사기꾼들을 쫓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예, 이제 사기나라라는 어떤 그 카페 스태프분들도 있고, 사기 나라요. 예. 기본적으로 이런 직거래 사기의 피해자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 거의 1000명 가까운 숫자가 이 단톡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조직적인 그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제보를 받았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직접 회사로 며칠 동안 계속 오면서 저희한테 어떻게 그 사기꾼들의 글들을 찾는지, 그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어서 통화를 할 수 있는지 요 과정에 좀 많이 도움을 주셨죠. 사실 네. 이 중고거래 사이트 들어가면 네. 1,800만 명이 이용하니까 글들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사기 글들도 엄청 많겠죠. 예. 그래서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해온 예. 글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요. 가령 지금 아까도 그 사기나라 스태프분한테 제가 하나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방금 올라온 그 사기 글이래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아이폰 10s 맥스를 83만 원에 판매한대요. 이게 이제 시세보다 싸죠. 이게 100만 원이 넘는 핸드폰이니까. 근데 이 글이 왜 바로 이 사기나라 스태프들은 이거를 보고 왜 한 번에 이게 사기꾼들의 글인지를 알아내느냐, 특징이 있어요. 여기 위에 보면은 절대 판매자 정보에 핸드폰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정보 조회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 입력해야 되는데 네이버 아이디만 있기 때문에 사기 정보 조회에 일단 걸리지가 않고, 중간에 보면은 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써놓고 전화를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판매자들은 전화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 구매자한테 구매 의향이 있으면 전화를 해라. 뭐 아니면 문자를 남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깁니다. 이게 이 사기 집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네. 이것만 보고 이렇게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네. 사람들이 계속 당하잖아요. 당하죠. 왜냐면 지금 이 내용을 당하실 모르니까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가령 의심에 봄직한데 전화번호 없으면 전화번호가 없으면 혹시 전화번호는 좀 귀찮아서 뭐 그냥 아이디만 남겼나 보다, 혹은 전화번호도 우리 하나의 소중한 개인정보니까 남기고 싶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있으면은 이 사람을 믿고 싶어지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이 파는 물건이 좋은 가격이고 내가 원하던 물건이고 나에게 며칠 내로 도달할 거야 라는 거를 이제 기대를 하게 되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눈에 잘 안 보여요. 미리 알고 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사람들이 뭐 심지어 뭐 마케팅 활동까지 해요. 보면은. 자, 이것도 올라온 지 이틀밖에 안 된 글이네요. 발렌타인데이 이벤트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면 이것도 이제 핸드폰들을 팔고 있는데, 자, 아이폰 프로 맥스,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가격이 144만 원. 이거 시중가보다 지금 30만 원 이상 싼 거거든요. 이 가격에 살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기라 그래가지고 뭐 170만 원짜리를 뭐 50만 원에 드릴게요, 이러지는 않아요. 약간 싼 거예요. 합리적인 가격에. 조금 합리적으로. 이 정도 가격이면 30만 원 정도 싸면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게 될 텐데, 아니나 다를까 분명히 카톡 아이디로 연결이 될 겁니다. 네. 카카오톡 1:1 문의하기, 상담 가능 시간, 카카오톡 아이디도 꼭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숫자, 알파벳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도 B455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선배가
이 사람들이랑 직접 연락을 해보신 거잖아요. 그 예. 사기나라라는 자경단 사람들이랑 예. 그 연락을 하면서 이 사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좀 믿게 하려고 막 그렇게 좀 하죠. 끌어당기고 하는 그런 게 있나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좀 허점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허점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이나 신분증을 보내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물건을 판다고 할 때 구매하려는 사람한테 나를 믿어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제 신분증을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그렇죠. 것들?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떡하니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오는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도 보내주고 명함도 보내주고 신분증도 보내주고 이러니까 왜 믿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거액을 지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같은 데를 자세히 보면은 광주 세무서장인데 직인은 용인으로 찍혀 있습니다. 이게 직인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보면은 용인 세무서장 직인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됐다라는 거죠. 원래 광주 세무서장 찍혀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신분증도 보면은 남자 이게 지금 뭐 중년 남성의 얼굴이에요. 저희가 지워놨지만 그런데 이제 이름은 그 성은 제외하고 이름만 보면은 단비 씨. 이게 중년 남성의 이름이 단비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이거든요. 가능성은 있지만 네, 가능성이 있죠. 저희가 예. 모든 가능성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이게 좀 전반적인 어떤 그 개연성이 여기도 이제 뭐 중년까지는 아니지만 남성의 이름인데 예빈 씨. 여기도 남성인데 이름은 채은 씨.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이름이 없으리란 법은 없지만 우리가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리 신분증을 보냈다고 해가지고 신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름하며 뭐 주소도 너무나도 뭐 좀 외진 곳이라든가 이런 곳인 경우에는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네. 이건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 네. 이렇게 뭐랄까 자신의 이름을 아닌 이름 그러니까 뭐 중년 남성의 이름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이름을 이렇게 일부러 쓰는 건가요? 사실은 딱 보면 예빈이? 그렇죠. 예빈 씨 이상하죠, 좀 당연히. 이게 네. 이상한가? 이상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왜 이름이 예빈입니까? 라고 물을 구매자들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일종의 신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한테. 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졌던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당신 이름이 이상해서 나 당신이 의심돼 못 사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물건에 내 욕심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뭐건 간에 어쨌든 신분증도 보여주고 그랬으니 내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 이름에 중년 남성 뭐 사진으로 신분증을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조를 해서 뭐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탈이 안 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황당하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접촉했던 경우는 남자 신분증이 오지 않고 여자 신분증이 왔어요. 여자 이름에 여자 신분증이 왔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전화를 했더니 이거 뭐 방송에도 나갔던 부분이지만 여성이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자기 남편이라고 하면서 남자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게 사기인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얘기만 좀 듣다가 끊었지만 그 사람한테 당했던 피해자가 있는데 똑같았대요. 여성이 전화를 받았고 이번에는 저희한테는 남편이라 그랬는데 저희한테는 이번에는 남편이라 그런 게 아니라 회사 과장님이라고 하면서 과장님을 바꿔주겠다. 이래서 남자를 바꿔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또 자기들 예. 사무실 같은 게 있나 보죠. 그렇죠. 사무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그러니까 구매자들을 전화를 통해서 응대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다만 이 사기 집단들이, 전부 한국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외국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수사 당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본인들 스스로도 우리 외국에 있으니까 절대 안 잡힌다. 잡아봐라, 한번. 뭐, 할 수 있으면 해봐. 뭐, 영화 제목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뭐, Catch Me If You Can 같은 거. 지금 뭐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동원님 같은 경우에는 거래할 때 일단 카톡은 걸러야겠네요. 이렇게 반응을 주셨고요. 네. 또 뭐, 이게- 의심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그렇죠. 제보- 만약에 뭐 카톡 굳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이유가 있나 싶어요. 만약에 직거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얘기를 하려면은 사실 카카오톡이 아니라 뭐 전화로 서로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굳이 전화번호를 안 알려주고 카톡으로만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화번호는 서로 알려주고 나서 전화번호가 등록이 되면은 카카오톡에 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카카오톡으로 한 경우라면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고 카카오톡으로만 유도를 했다. 그런다면은 걸릴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또 그 부분이 좀 네. 인상 깊었는데 아까 솔부모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포폰을 써서 안 걸리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대포 예를 들어 얘네들이 사기를 쳐서 돈을 얻으면 그 돈을 어떤 특정한 계좌로 입금을 받을 텐데 네. 거기에 쓰이는 도대체 계좌번호들은 어떻게 좀 만들어내는 네. 거냐? 이 부분이 또 이 조직적인 사기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맞습니다. 이 조직적인 사기의 가장 핵심이 바로 재택 알바예요. 예. 요 글이 재택 알바들을 모집을 하는 글입니다. 이게 잘 보면요. 자, 관리 업무라고 되어 있고 PC, 태블릿, 모바일 기기로 누구나 가능하다. 만 20세 이상이면. 자, 당일 지급 8만 원. 8만 원. 네. 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루에 8만 원을 벌 수 있대요. 이거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한 달이면은 2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만히 앉아서 회사 다니면서 예.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업으로도 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자, 그래서 이런 글들이 재택 알바라고 해가지고 올라오고, 주로 이제 직업이 없거나, 집안에서 매여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가령 아픈 사람을, 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가 있어서, 집 바깥에 나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좀 성비를 나누는 게 좀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는 대부분 이 재택 알바를 하게 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좀 많기는 했어요. 주로 주부분들. 그랬는데 이런 주부분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카카오톡으로 이제 이런 상담을 받게 되죠. 자, 내일부터 가능한 사람 위주로 채용 중에 자, 종료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빨리 해라. 그래서 얼굴 나와서. 예, 알겠다. 확인 결과 계좌도 좋고 하니까 자, 계좌 한도는 좀 조정하라 이런 얘기고. 자,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냐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무슨 오픈 마켓 판매 업체들의 API 관리 대리로 대행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사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이게 지금 네. 구직 알바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거잖아요. 자, 입출금 관리. 자, 셀러님이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인터넷 뱅킹, 계좌 등록해가지고, 자, 재고 관리 업무를 하고, 이런 좀 다양한 것들이 적혀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송금 해달라는 거예요, 송금.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모바일로 송금만 하루에 몇 건 해주면은 하루에 8만 원을 준대요.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이게 범죄 아니고선 이런 일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통장 내놔라. 네. 대신에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 하루에 이체 한도가 2, 3천만 원 이상 되는 통장,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나의 신분증. 예, 이거를 이제 대부분이 하루 8만 원, 7, 8만 원 이 일당에 혹해가지고 넘기게 됩니다. 이게 넘기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바로 대포폰이고, 바로 이 사람의 이름과 신분증을 전부 도용을 해가지고 사기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누군가 피해자가 발생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입금을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막 들어오네. 이거를 어디다가 송금해주면 되는 거야? 하고 다른 계좌에 이제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하루에 8만 원씩은 떼고 너 가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이. 실제로 네. 그럼 돈을 주긴 주나 보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5건을 송금을 해줬는데 총액이 한 500만 원이었고 그러면 492만 원만 송금하면 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8만 원씩을 받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본인이 이 직거래 사기에
가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람의 이름, 이 사람의 전화번호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온갖 뭐 피해자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테니까 여기저기 경찰서에 전부 고소 혹은 진정, 그 다음에 사기 피해로 신고가 되어 있게 돼요. 결국에 경찰서에 불려다니게 되는 신세가 되는 거죠.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재택알바 잘못했다가는 그대로 범법자 되는 겁니다. 근데 혹할만 하긴 한 것 같아요. 혹할만 하죠. 사실. 하루에 8만 원. 그래서 경찰서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동동이님이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직거래 피해 발생 시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랜 기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정부 당국 혹은 뭐 어떤 대응책을 수립했는지 네. 경찰에 제보하면 되나요? 좋은 질문이신데, 자, 직거래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내가 돈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게 사기임이 드러났어요. 돈 돌려받을 수 있냐? 절대 못 돌려받습니다. 야, 네. 이 피해자가 이 사기를 친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 못 돌려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이 아까 재택 알바를 한 사람들이 그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입금을 받는 순간 바로 송금을 해버리기 때문에 보통 돈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 재택 알바로 송금을 한 사람들을 신고를 하고 이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실제로 돈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모르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입건은 되더라도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보면 돼요. 보통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납니다. 이게 저도 궁금했던 거였는데 쪼웨이님이 이게 어쨌든 보내고 송금하면 결국엔 사기꾼한테 갈 텐데 예. 이걸로는 못 잡나 이렇게 질문을 그걸로 주셔가지고. 잡았으면 진작에 잡았겠죠. 왜 못 잡냐? 네. 그러면 이게 몇 단계 그런 재택알바로 쓴 사람들이 1차, 2차, 3차를 막 거쳐가지고 돈 세탁이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해외 계좌로 갑니다. 해외 계좌로 가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시장을 거치게 돼요. 그것도 가상화폐 뭐 한 군데만 거치느냐? 그게 아니에요. 중국 시장, 뭐 인도네시아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거쳐버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추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지막에 돈을 인출을 하긴 할 건데 그 과정까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수사 기법으로는 못 따라가는 거죠. 결국에 그걸 현금화 시키거나 암호화폐로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은 네. 여기까지 근처에도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가 어느 단계에서 보통 끝나냐 하면은 재택 알바를 한 사람들 이제 돈을 입금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고소를 당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불러다가 조사해 보면은 저는 그냥 재택 알바라고 해가지고 송금만 했는데요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에다 송금을 했나? 아니면 2차 계좌주 불러다 보면 2차 계좌주도 저도 입금 받은 거 송금만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못 잡겠는데 하고 보통 수사가 여기서 종결이 돼버려요. 진범 못 잡는다. 예, 그냥 기소 중지 이렇게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한국에 좀 있긴 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 받는 사람 정도는 한국에 있을 수 있는데 전화 이 받는 사람들이 막 주범들은 놀리고 이러던데. 예, 한국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주범들. 주범들은 예, 카톡으로 보면은 이 피해자들이 굉장히 능욕을 해요. 아주 능욕을 굉장히 화가 나게 하는데 뭐 잡아볼 테면 잡아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절대 안 잡힐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마무리 네, 할 때 안 당하려면 진짜 안 당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5가지 한번 뽑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카카오톡 아이디를 조심하라. 자, 사기를 카카오톡. 피하는 법. 네, 두 번째 사기 조회가 안 된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더치트에서 검색이 안 됐다고 안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멀쩡한 사람들 거 그 재택 알바로 그 개인 정보를 도용해 가지고 쓰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자, 신분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맹신하지 말아라.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거 먼저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과거 거래 내역의 지속성을 보라. 이건 이제 뭐 네이버 중고나라 같은 사이트를 이용할 때 얘기인데 이게 해킹된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과거 거래 내역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정상적인 판매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해킹된 아이디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한 거래 글들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째, 이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기를 치는 놈이 나쁘지만 사기를 당한 건
나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기 당하면은 사실 이거 피해 구제는 거의 어렵다고 보면 돼요. 이거 범인 잡아도 못 돌려받습니다. 왜냐면은 법인을 잡아도 뭐 돈 다 써버렸거나 그냥 몸으로 이제 교도소에 가서 때운다거나 벌금 내버리거나 이러고 그냥 끝나요. 절대 안 돌려줘요. 근데 돈 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돌려받자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거 뭐 민사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돌려받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사기를 왜 당하는지 스스로에게도 좀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싸게 살려고 이거 아니면은 이 기회 놓칠까봐 무턱대고 입금해버린다는 거죠. 사실 혹하긴 하는데. 네, 혹해요. 네. 이거 안타깝습니다. 당장만 이 사람한테 잘만 사서 물건만 잘 도착하면 10만 원 아끼는데 10만 원 아끼면은 우리 애기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렇죠. 엄마 아빠들이 이런 그리고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뭐 사기꾼들이 뭐 남의 사정 봐가면서 뭐 사기를 치나요? 그런 거 없단 말이죠. 맞습니다. 오늘 새해에는 더 이상 이 중고나라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배께서 2주에 걸쳐서 취재하신 거라 네. 또 많은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근데 요즘 진짜 사기가 많아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네. 시간이 왔습니다. 댓글을 여기서 뽑는 건가요? 이미 두 개를. 그러면 좀 이렇게 마음에 드셨던 질문 이런 거 뽑으면 좋은 컵을 선물로 보내준다고 하거든요. 이 동동이님 그 직거래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요 질문해주신 분이 얘기해 주었어요. 조금만 첨언하자면은 이거 은행에다가 지급정지 같은 거를 요청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으로는 개인 간에 그 돈이 오가고 나면은 그 뒤부터는 이거를 돌릴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은 특별법으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인데 직거래 사기는 아직 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보이스피싱에 준해서 범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사 당국이나 이런 입법상에서 이 직거래 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그렇게 큰 범죄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은 지급정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음 댓글은 선배 이거 어떠실까요? 하신 말씀이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서. 예, 좋습니다. 김은하 님이 그래서 사기건은 그럴 수 있지라는 인식도 있죠. 그래서 더 잘 당하고 또 당해도 좀 잊고 말지. 그렇죠. 신고도 이게 잘 안 이제 하고. 본인이 좀 욕심이 있으니까 당하게 될 수 있다. 사기,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 혹은 뭐 사기 당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아마 좀 함축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해에 선배께서 새해에는 더 이상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하지 말라고 2주에 걸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은 뭐 그 중고나라 그 사기 나라 카페가 있어요. 이런데 이제 피해자들이 모여서 본인의 경험담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런 데에서 한번 직거래에 본인이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기 피해 조심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